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거침없이 오르던 미국 증시가 며칠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하락 조정이 언제부터 시작될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1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심리지표나 중요 포인트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다룰 양이 많은 편이라 차트 분석과 프랙탈 비교로 현재 시황을 전망하는 걸 위주로 하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 공포탐욕지수 1월 6일 기준으로 알아보면 1월 6일 현재 74점으로 탐욕 구간이고요. 극심한 탐욕에서 좀 내려왔죠. 단순하게 수치만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CNN 공포탐욕지수를 보는 이유는 증시의 고점과 저점 같은 변곡점은 결국에는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중의 심리 지표를 통해서 변곡점의 시기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CNN 공포탐욕지수 최근 1년간 그래프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선이 SVB 파산과 2022년 저점을 이은 선이고, 이 추세선을 지지하고 2023년 상반기 상승장이 일어났고, 공포탐욕지수가 극심한 탐욕 부근에서 머물다가 하락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극심한 탐욕 부분에 있을 때 고점 가능성 안내해드리고, 추세선에서 이탈하는 위험을 보일 때 곧 하락할 수 있다, 하락하는 과정이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안내해드린 적 있고요. 9월 25일에는 결국에 추세선을 이탈하게 됐는데, 이때 S&P 500이 하락장 확정되고 있다고 안내해드린 적 있습니다. 아마 주봉 기준으로 데드크로스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했죠. 11월 FMC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 고점이 7월로 확정됐고,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유지하다가 내릴 거라는 게 확정이 된 순간부터 자산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자산시장이 반등하다가 11월 14일에 이렇게 기존 지지선의 저항을 뚫고 올라오면서 S&P 500의 반등장이 시작됐다고 11월 14일에 안내해드리면서 산타랠리 가능성까지 연속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상승장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공포탐욕 지수가 극심한 탐욕으로 첫 번째로 진입한 구간 있잖아요. 첫 번째로 진입한 구간에서는 이제부터는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추세선을 그었는데, 지난 상반기 상승장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씩 표시된 게 약 1개월을 의미하거든요. 상반기 상승장은 4개월 동안 이루어졌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다가 이 보라색 부분이 75 이상의 극도의 탐욕 구간인데, 극도 탐욕 구간을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부터 과열을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게 이번에는 좀 빠르게 일어났죠. 이번 반등은 반등의 속도가 빠르고 거침없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한 달, 두 달 지나고 2달 반 정도의 극심한 탐욕을 터치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달 반 만에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렇게 극심한 탐욕을 터치를 한 다음에 유지하다가 이번 주에 S&P 500이 조정받으면서 다시 탐욕으로 살짝 내려왔는데요. 여기서도 이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곡점이 일어날지를 생각해보면, 과거 상승장에서도 극심한 탐욕을 처음 터치하고 유지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를 이은 이 추세선을 지지하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장의 힘이 살아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얼마 되지 않아 한 달이 안 되고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이번에도 추세선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극심한 탐욕에 처음 터치한 구간의 지지선에서 이탈을 이미 한 상황이에요. 빠르게 반등한 만큼 하락도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근데 바로 이렇게 이탈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유지하다가 하락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유지를 하거나 조금 더 반등해서 탐욕 구간에 한번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기간을 따지면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첫 번째 인하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는 컨센서스가 3월이잖아요. 그 3월이 코스턴의 달걀 기준으로 첫 번째 예방적 금리 인하 구간인 B라고 할 수 있는데, 이 B 전후로 하락장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말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과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 전후로 하락장이 대략 이 정도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시작되면 시기상으로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서부터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 배분에서는 코스턴의 달걀 기준의 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모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3년 산타랠리를 전망해 드린 게 11월 FOMC에서 A에서 B 구간을 가고 있다는 걸 확정지었고 금리 고점 A까지 확정을 지어줬죠. 7월 FOMC로 정해진 거죠. 그렇게 돼서 현재는 위험자산의 마지막 반등 구간이고 그게 12월 말과 시기상으로 겹쳤기 때문에 산타랠리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버블의 마지막 상승 구간이고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반등한다 했죠. 첫 번째 금리 인하 전후로 위험자산이 조정이 시작되거든요. 과거 사이클에서는 조정이 뭐 한 달 정도 짧게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 버블의 최고점 조정 구간에서 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쭉 떨어지면 비트코인 버블이나 하이먼 미스키의 공포 투매 구간을 재현하는 거고,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는 지난 사이클의 모습이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저는 코스턴의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기준을 잡기 때문에 경제 위기도 당연히 전망에 포함하고 있고요. 이 경제 위기, 금융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는 뭐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나 코로나 위기, IMF 이런 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 코스턴의 달걀에서 쓰인 경제 위기는 연준이 빅컷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0.5%를 낮추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역사상 모든 경제 위기는 연준이 빅컷을 하면서 시작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일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 위기는 어떤 특정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준의 빅컷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블의 최고점은 예방적 금리 인하로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를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성장주와 가상자산 같은 위험자산은 하락하고 미국 제화금 달러는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 제화금 달러는 요 A에서부터 저점을 찍고 시작해서 A에서 C 구간에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죠. 그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미국 제금 달러를 C 경제 위기에서 고점 매도 리밸런싱 하는 게 주기적 자산 배분의 기본 전략이고요. 현재는 요 붉은색 구간, 금리 고점 A, 버블의 최고점 B, 경제 위기 C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서 내용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S&P 500이 신고가를 못 찍었어요. 신고가를 못 찍고서 조정이 일어났는데, 지금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다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S&P 500만 못했는데 S&P 500도 결국에는 살짝 들어 올리고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진정한 조정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S&P 500의 월봉 그래프인데요. 지난 금리 사이클의 ABC 구간을 이렇게 네모로 표기했고요. 이번 사이클 구간의 ABC 구간을 네모로 표기한 거예요. 지난 사이클 구간의 네모 기간과 똑같은 걸 복제해서 붙인 건데, 지금 첫 번째 예방적 금리 인하가 3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옛날보다는 A에서 B 구간이 좀 짧아졌어요. 원래 과거대로 하면 2024년 하반기에 경제위기가 오는 건데 C도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기 사이클이 이번에는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지난 사이클을 보면은 금리 고점 A는 2018년 12월이고 예방적 금리 인하는 2019년 8월, 그리고 경제위기는 2020년 3월에 일어나는데, 이 차트를 보실게요. 먼저 금리 고점 전에 S&P 500에 고점이 있었다가 금리 고점 전후로 하락장이 있었죠. 금리 고점 이후로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했죠.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보면은 요 B가 예방적 금리 인하 살짝 조정을 했는데 크게 조정을 안 받았잖아요. 이때는 조정했다가 재차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써 나가다가 C 부근에서 크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큰 하락이 일어났죠. 이게 과거 지난 사이클의 모습이에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성은 비슷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금리 고점 전에 이렇게 하락장이 있었고요. 이번 하락장은 과거보다 더 크고 길게 나타났는데, 이 앞쪽은 40년간의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고 2021년서부터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40년 만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970년대 같은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10년이 40년 만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럼 변곡점에 있어
있었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금리 고점 전에 하락장이 있었고 금리 고점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전고점은 이번엔 돌파하지 못했지만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B 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해서 전고점을 살짝 올린 다음에 이때 다시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1월달 첫 주에 조정이 있었잖아요. 첫 주에 조정에서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보진 않고 반등을 해서 S&P 500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장이 시작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방적 금리 인하 B에 해당되는 하락장이죠. 근데 이번 하락장에서 연속해서 떨어질지 과거 사이클처럼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 성공해서 신고가 형성 그리고 크게 하락, 이 부분이 과거 모습이죠. 이 보라색 화살표가 현재인데요. 보라색 화살표에서 조금 반등해서 올라왔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상승했다가 크게 하락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하락. 이렇게 되면 지난 사이클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지난 사이클이랑 똑같이 되면은 하반기인데 저는 이거보단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2024년 2분기나 1분기로 보고 있는데 1분기에 되려면 크게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큰 사건,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나 금융위기가 크게 터져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1, 2분기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2월 이후에 3월 B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아까 보신 공포탐욕지수 1년간 그래프고요. 여기 보면 2023년 상반기 상승장 전에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2월 1일서부터 이때 극심한 탐욕이었는데 탐욕 이후에 3월 15일까지 한 달 반 동안 하락한 적이 있어요. 이게 SVB 파산 미국 은행 위기 때문에 하락한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S&P 500 주봉 그래프를 보면 이 부근이에요. 이 부근이 이렇게 공포탐욕 지수가 극심한 탐욕에서 끝까지 하락해서 지지선에서 반등했던 구간이에요. 비슷한 모습이 앞으로도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프랙탈적으로 유사성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2021년에 첫 번째 고점을 형성했을 때 모습과 지금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할 때 모습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고점에서 2022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하이먼 미스키 2차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하이먼 미스키의 2차 상승, 2차 하락, 현실 부전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2차 하락이 시작됐을 때 보면은 주봉을 이탈하면서 떨어졌었고요. 반등을 했는데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었어요. 양쪽 어깨와 머리,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서 다시 떨어지면서 재차 주봉 50선을 이탈하면서 1년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락하다가 겨우겨우 저점에서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공포탐욕 지수가 시장 심리가 좋았어요. 왜냐면 추세선을 그으면 1년간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올라온 거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가 좋았겠어요. 근데 바로 은행위기가 터지면서 이 하락이 일어난 거거든요. 첫 번째 탑에서 조정이 시작되는 이 부분과 2023년에 2월서부터 3월달까지 이런 긴 하락장을 돌파하고서 처음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나 했을 때 그때 시작된 하락장의 모습을 보면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하락하면서 주봉 50선을 이탈하는 모습, 공포탐욕 지수가 극심한 탐욕에서 공포까지 내려가는 모습, 그런 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의 공포탐욕 지수가 나오고 시장 심리가 나온다면 비슷한 모습을 그릴 건데 커스텀의 달걀 A, B, C를 여기 표시해 놨거든요. 이 A가 금리 고점이에요. 이번 금리 고점 이후에 지금 반등을 시도해서 전고점 근처까지 갔죠. 이렇게 해서 지금 1월달 첫 주 조정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전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해서 공포탐욕 지수가 여기서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극심한 공포를 조금 더 유지하다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이 크게 하락하기에는 어떤 이슈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상승에 대한 되돌림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르겠죠.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서 S&P 500이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버리면요, 시장의 센티멘트가 좋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긍정적이고 극심한 탐욕 구간에 이르겠죠. 3월달에 첫 번째 예방적 금리 인하를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첫 번째로 보라색 시나리오, 이번에 본격적인 조정에서 주봉 51선 이탈하는 하락이 일어난다면 2022년에 하락장 시작할 때나 아니면 3월 위기 있잖아요. 3월 위기 시작했을 때랑 비슷한 모양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하락하는 가능성, 그리고 직전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게 아니고 조금만 하락했다 다시 올랐잖아요. 초록색 점선으로 그린 거고요. 첫 번째 예방적 금리 인하에서 하락하지만 조금만 하락하고 다시 반등하면서 재차 신고가를 높이는 모습, 이렇게 신고가를 높이다가 이제 C에 다가올수록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말로는 많이 언급해드렸는데 그림으로 보시면서 시각적으로 이해가 더 잘 되시라고 한번 그려본 거예요. 좀 더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바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C를 가정하기 때문에 C에서는 하락이 일어날 것이다. 그 하락은 당연히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하락이겠죠. 보라색처럼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반등해서 초록색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하는 정도 아니고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선에서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양,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로서는 전망하고 있고요. 1월 첫 주 동안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환율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오르고 물가도 조금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과거에 이렇게 하락했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킹달러의 추억이죠. 2022년에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모든 자산이 상승하는 랠리를 11월 FOMC 이후로 펼친 거잖아요.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조정이 일주일 동안 있었잖아요. 중심적인 내러티브나 시나리오 없이 이거저거 뉴스를 듣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예측해드리는 이런 전망 같은 거는 코스의 달걀이라는 금리 사이클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실현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하락이 하나도 중요한 하락이 아니다. 지금 하락보다는 B 전후로 일어나는 이 큰 하락이 어떻게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있잖아요. 유가 상승, 달러 인덱스 상승, 그리고 미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죠. 저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처럼 물가의 2차 피크를 가정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2차 피크는 여기서부터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경제 위기, 경기 침체를 겪은 다음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돈이 풀려서 물가를 자극해서 2차 상승이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되는 큰 흐름이 바뀌어야지 물가가 확 다시 튀어오르는 거지, 지금처럼 하락에서 잠깐 반등하는 거는 큰 의미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측해드리는 전망의 여러 근거들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2024년 3월이 경제위기 C랑 관련해서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A에서 B가 된 다음에 결국에는 C가 올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경제위기는 6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6월에서 9월 정도로. 저는 좀 더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가정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확실하게 일어날 거는 3월의 첫 번째 금리 인하 때 조정이 있을 것이다.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 2010년부터 이어진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 버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전에 IT 버블도 똑같았고 2021년에 비트코인 버블도 똑같았었고요. 1차 상승,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 때 1차 하락,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로 2차 상승, 2021년에 전고점을 만든 거고, 2022년에 하락이 2차 하락이고요. 2023년에 반등이 현실부정 반등이죠. 현실부정 반등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하이먼 민스키 모델상으로는 크게 하락하잖아요. 공포 툼에. 지금은 현실부정 반등 중이지만 다시 반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장기 유동성 버블 사이클에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금리 사이클에서도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거랑 감안해서 사이클적으로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실업률이 최하에서 반등할 때마다 일어났거든요. 예전에 알려드렸던 건데 95년에 최초로 연착륙했던 날만 예외였고, 나머지는 다 실업률이 최저치에서 반등하고 나서 경제위기가 왔다고 보면 되고, 지금 실업률이 최저치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고 있죠. 반등하는 구간, 곧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과거의 90년대랑 95년을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이때는 실업률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지금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장단기 금리 그래프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됐다가 다시 돌아올 때 경기 침체, 붉은색으로 역전이 됐다가 다시 회복하고 경기 침체, 현재 붉은색으로 역전했다가 회복하는 중이죠. 경기 침체가 2024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2020년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살짝 터치하고 올라왔거든요. 역전이 되긴 됐어요. 근데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면서 1995년 비교하는데 1995년에는 장단기 금리가 아예 역전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연착륙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예시로 들고 있는 유일한 사례, 나머지는 다 경기 침체가 왔죠. 지금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다가 내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경착륙에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딱 한 번이 이때거든요. 1995년에는 장단기 역전이 아예 없었다는 거. 이런 예외 사항을 생각하시면서 전망하시는 게 좋고요. 2023년 3월에는 조정의 빌미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은행위기가 2023년 3월에 있었거든요.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 연준의 지급준비율 영래포 계좌 잔고거든요. 은행이 연준에게 돈을 빌려준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에 코로나 위기 이후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은행의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연준에 다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래포 잔고가 올라갔던 거고,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 은행 위기 이후로 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졌잖아요. 뱅크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돈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유동성이 부족해서 연준에 맡겨놨던 걸 다시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3월 달에 0으로 수렴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3월 이후에는 은행이 긴급하게 유동성을 영래포에서 빼오던 거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준이 3월 은행위기 때 은행들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미국채를 우리한테 맡기면 미국채 손절 안 해도 돈을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BTFP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새롭게 만든 제도인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1년 기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없는 은행들이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다 BTFP에서 돈을 빼갔기 때문에 망하진 않았어요. 지금 1년 동안. 근데 BTFP의 기간이 3개월이면 1년이 만기가 돼서 끝나거든요. 재연장을 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만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은행의 총 자산 대비 지급준비금이거든요. 총 자산 대비 은행이 얼마나 현금을 가지고 있냐. 이게 뱅크런이 막을 수 있는 척도잖아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고객들이 갑자기 돈을 다 인출해가면 현금이 없으면 뱅크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망하잖아요.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다 은행마다 좋진 않지만 대형 은행들은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해서 현금을 많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소형 은행들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대형 은행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소형 은행들이 이 하락했던 모습이 아직까지는 현금이 있잖아요. 은행위기가 왔던 때보다 지금 현금이 없는데 이것도 BTFP를 넣어서 이 정도로 된 거지, BTFP를 빼보잖아요. 빼보면은 이미 마이너스로 돼서 현금이 아예 마이너스인 은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TFP만 빼면은 바로 뱅크런으로 파산하는 은행이 후두룩하다는 거죠. 소형은행 중에서는. BTFP로 겨우 막아주고 있는데도 2023년 3월 은행위기보다도 현금이 없다. 소형은행들은. 이런 게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소파 금리라고 은행들끼리 초단기로 하루 단위로 돈을 빌릴 때 기준금리를 얘기하는데, 은행들끼리 유동성을 서로 공급할 때 미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받아오거든요. RP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리보금리를 쓰다가 연준에서 소파금리를 최근에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소파금리와 RRP의 스프레드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소파금리의 스프레드가 오르면 RP 시장에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전에 2019년에 그런 RP에 발작이 일어나면서 레포금리 발작이라 하는데 연준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서부터 금리 인하를 하다가 조금 있다가 금융위기가 터진 거거든요. 코로나 위기로. 코로나 위기를 코로나 때문에 터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같이 채권을 감안해서 사이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2020년에 위기가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코로나였구나,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위기가 안 올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올 거였는데 그게 알아보니 코로나였다. 지금도 앞으로 2024년에 뭔가 올 수 있는데 아직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 수 있겠죠. 과거에도 코로나 위기 오기 전에 19년에 이렇게 RP 쪽에서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유동성 위기가 겪으면서 연준이 갑자기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지금도 슬슬 오르고 있고 1월 달에 확 튀어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3년 만에 가장 넓어진 기준이다. 요걸 연준이 되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 FOMC, 12월 FOMC에서 연준이 약간 비둘기적으로 얘기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예측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과거에 2019년에 왔을 때 스프레드보다는 아직까지는 미미해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건 아닌데 3월 달에 여러 가지
가지 사이클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 뭐가 될까 보니까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더라.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버블이 장기적으로 끼어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것도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서 온 거고 2022년에 1년 동안 하락한 것도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위기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러티브에서는 가장 메인 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 3월달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은 한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따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소프트 랜딩이 올까라고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진한 푸른색이 S&P 500 지수고요. 옅은 푸른색이 잡 오프닝이라고 신규 취업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취업 건수랑 S&P 500 지수랑 보통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일치해서 가는데 갑자기 디커플링 되면서 S&P 500은 오르는데 신규 취업자 수는 떨어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기간이 일어나면 경제 위기가 왔더라. 2019년에도 그렇게 돼서 2020년에 위기가 왔더라.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커플링 돼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2023년부터 디커플링이 됐거든요. 2023년 은행위기 이후에 신규잡 오프닝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디커플링이 크게 됐다더라. 과거와 비교했을 때 디커플링이 되면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2024년에 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블룸버그에서 기사마다 소프트 랜딩이란 말을 쓰는데 월별로 얼마나 많이 썼나를 비율로 내본 거예요. 여기 리세션을 표시해 뒀거든요. 푸른색 배경으로. 소프트 랜딩이란 말이 많이 나오면 좀 있다가 경기 침체가 왔다. 물론 안 온 적도 있어요. 95년에. 이때는 진짜로 소프트 랜딩이 됐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가 안 됐어요. 95년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는 프로 소프트 랜딩 없이 하드 랜딩이 됐었거든요. 2000년에도 소프트 랜딩 얘기 많이 나오다가 IT 버블 터졌죠. 이때도 소프트 랜딩 얘기 많이 나오다가 금융위기 터졌죠. 지금도 소프트 랜딩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위기가 이번에 터지는 건가 안 터지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가장 값비싼 한마디는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라고 존 템플턴 경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위기가 안 올 수도 있고 소프트 랜딩이 없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반대로 경착륙이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 배분의 특성이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2019년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칭한 적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트로 프랙탈 비교하면서 전망 많이 해드리는데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게 많아요. 지금도 1970년대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과거 100년 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차 세계대전의 모습이랑 지금이랑 또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프랙탈 비교를 차트로 분석해드리고 있고 시장의 참여자의 대중심리가 차트에 녹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